태상그룹의 거대한 유리 건물이 흰 눈발 속에서 차가운 위압감을 내뿜고 있었다. 수백 개의 창문은 도시의 혹독한 겨울 풍경을 투영하며 마치 이곳이 성공과 부의 요새임을 침묵으로 선언하는 듯했다. 그 건물의 웅장한 로비를 막 나선 강은호 29세의 모습은 그 배경과 극명하게 대비되며 비극적인 희극의 주인공처럼 초라하고 위태로웠다. 그는 50년 만에 최악의 폭설이라는 뉴스 속보가 무색하지 않게 눈과 지늘기 뒤섞인 얼룩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의 유일한 정장,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었던 그 옷은 왼쪽 무릎 부분이 무서우리만치 크게 찢겨 있었고 그 사이로 붉은 피가 살짝 배어 나와 있었다. 은호는 절뚝이는 걸음으로 로비의 회전문 앞까지 걸어 나왔다. 마치 세상의 무게가 그의 어깨와 찢어진 무릎에 모두 실린 것 같았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기회를 스스로의 손으로 부숴버리고 온 참이었다. 포기할 수 없었던 최종 면접, 반드시 붙어야만 했던 태상그룹의 문을 나서는 그의 심정은 절망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찢어진 정장 사이로 파고들 때마다 물리적인 고통보다 더 날카로운 후회와 자괴감이 그의 폐부를 찔렀다. 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그 순간 잠시 이성을 잃었던 걸까?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아무리 후회하려 해도 폐지 리어카를 막기 위해 몸을 던졌던 그 찰나의 선택은 본능적인 선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했을 것이다라는 옅은 고집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면접실에서 들었던 차가운 비난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그의 귓가를 맴돌았다. 강은호 씨 스펙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시간 관리와 책임감 없는 행동이 과연 우리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일까요? 인사팀장의 목소리에는 동정심이라고는 한 조각도 없었다. 오직 냉철한 비즈니스의 잣대만이 느껴졌다. 찢어진 정장을 하고 절뚝이며 들어선 그를 향한 다른 면접관들의 경멸. 어린 시선은 그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았다. 빚에 허덕이는 반지하 청년에게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세상의 냉혹한 진리를 뼈저리게 깨달은 순간이었다. 은호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은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하얗게 피어오르더니 이내 사라져버렸다. 마치 그의 마지막 희망처럼. 어머니가 병원에서 돌아가시기 직전 앙상한 손을 잡고 은호야,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꼭 성공해서 남도 도울 줄 아는 멋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던 그 간절한 목소리가 떠올랐다. 그는 성공하여 빚을 갚고 어머니가 원했던 대로 남을 도울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런데 오늘 그는 좋은 사람이 되려다가 성공이라는 목표에서 완전히 멀어져 버린 것 같았다. 그는 태상그룹 본사 앞을 지나 번화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눈 덮인 거리에는 수많은 인파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다들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 비친 사람들의 얼굴에는 걱정이나 불안보다는 연말의 분주함과 활기가 느껴졌다. 하지만 은호에게는 이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텅 빈 배, 축축하고 차가운 정장, 그리고 암울한 미래. 그는 이 번잡한 도시 속에서 완전히 이방인이 된 듯한 고독감을 느꼈다. 집에 돌아가면 뭘 해야 하지? 막막함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때 그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주머니 속을 만져보았다. 면접실을 떠나기 전 할머니가 건네주었던 낡은 만년필이 만져지기를 기대했다. 할머니가 행운의 부적이라고 했던 그 만년필이었다.
하지만 주머니 속은 텅 비어 있었다. 찢어진 무릎을 막느라 정신이 없었던 탓일까? 그는 온몸을 뒤져보았지만 만년필은 어디에도 없었다. 순간 은호는 알 수 없는 허탈감에 휩싸였다. 면접도 망치고 유일한 희망이었던 정장도 잃고 심지어 할머니의 진심이 담긴 선물마저 잃어버린 것이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여전히 눈은 펑펑 내리고 있었다. 그의 머리 위로 세상의 차가운 눈발이 계속해서 쏟아져 내렸다. 그의 눈은 다시 한번 태상그룹 빌딩을 향했다.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그 빌딩은 그에게는 이제 영원히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다. 그의 인생은 다시 춥고 어두운 반지하 방으로 돌아가야 했다. 빚더미, 아르바이트, 그리고 끝없는 취업 실패의 반복.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턱을 타고 차가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의 몸은 지쳤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이 어머니에게 한 마지막 약속이자 절망 속에서도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다. 그는 눈을 감고 크게 심호흡을 한 뒤 몸을 돌려 눈 덮인 집으로의 길을 다시 내딛기 시작했다. 새벽 5시 30분. 서울 관악구의 반지하 원룸. 그곳은 혹독한 추위의 최전선이었다. 50년 만에 폭설 경보는 이 작은 지하방에는 재앙과도 같았다. 창문은 두꺼운 서리로 덮여 있었고 실내 공기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냉기로 가득했다. 강은호는 낡은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린 채 신음했다. 보일러가 고장난 지 한 달. 밀린 월세와 생활고 때문에 수리비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사치품이었다. 그는 잠시 이 추위가 꿈이기를 바랐지만 싸늘한 현실의 공기가 그의 몸을 깨웠다. 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 뜬 태상그룹 최종 면접 당일이라는 문구가 그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다. 태상그룹. 국내 10대 그룹 중 하나이자 그가 3년간 수십 개의 회사에 지원하면서 처음으로 최종 면접까지 도달한 꿈의 직장이었다. 이 면접은 단순한 취업이 아니었다. 병원비와 장례비로 생긴 엄청난 빚을 갚고 작년에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이뤄줄 유일한 기회였다.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이불을 박차고 일어난 그는 이 악물고 냉수가 쏟아지는 수도꼭지를 틀었다. 얼음장 같은 물로 세수를 하며 잠을 깨운 그는 거울 속 수척하지만 강한 의지가 서린 자신의 눈빛을 확인했다. 텅 빈 옷장 한쪽에는 비닐에 소중히 쌓여 걸려있는 남색 정장이 있었다. 3년 전 대학 졸업식 때 어머니가 우리 아들 이제 세상에 나가 멋진 사람이 돼야지라며 무리해서 사주셨던 그의 유일한 정장이자 현재 은호의 모든 희망이 담긴 옷이었다. 그는 정장을 조심스럽게 꺼내 입고 넥타이를 맸다. 배는 굶주림에 아파왔지만 이 정장만 입으면 그는 세상에 맞설 수 있는 강한 전사라도 된 것 같았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은 꼭 해낼게요. 그는 굳게 다짐하며 낡은 구두를 신고 현관을 나섰다. 문 밖의 세상은 절망 그 자체였다. 새벽부터 쏟아진 눈은 도로를 집어삼켰고 발등까지 쌓인 눈 때문에 반지하 계단부터 골목길까지 온통 미끄러운 지뢰밭이었다. 버스 정류장에는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만 가득했고 버스는 한 대도 보이지 않았다. 도로가 마비된 것이다. 면접 시간은 9시. 평소 30분이면 충분했지만 지금은 달랐다. 지하철역까지도 걸어서 30분이 넘게 걸리는 거리였다. 택시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일순간 포기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는 고개를 강하게 저었다. 3년간 흘린 땀과 눈물,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이런 폭설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는 가방을 단단히 메고 뛰기 시작했다. 눈 덮인 길은 너무나 미끄러웠고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온 힘을 써야 했다. 정장을 입고 눈 속을 달리는 청년의 모습은 사람들의 이상한 시선을 끌었지만 은호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멈추면 안 돼, 멈추면 안 되라고 스스로를 다그치며 앞으로 나아갔다. 부모님이 하늘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반드시 이 시련을 이겨내고 성공해야 한다고 믿었다. 1시간 넘게 눈길을 헤쳐 달려온 끝에 은호는 마침내 태상그룹 본사가 저 멀리 보이는 가파른 언덕 아래에 도착했다. 시간은 8시 20분. 아직 40분의 여유가 남아 있었다.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다. 본사 건물로 향하는 가파른 언덕길. 평소에도 오르기 힘든 경사였는데 눈까지 수북이 쌓여 있어 미끄럽기 짝이 없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다시 발걸음을 옮기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언덕 중간쯤에서 누군가 힘겹게 리어카를 끌고 오르는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가까이 다가가니 70대는 좋게 되어 보이는 김옥분 할머니였다. 낡은 털모자를 쓰고 몸집보다 훨씬 큰 폐지가 산더미처럼 쌓인 리어카를 끌고 있었다. 아이고, 아이고. 할머니의 힘겨운 신음소리가 눈발을 타고 은호에게 전해졌다. 은호는 잠시 망설였다. 지금은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이었고 자신도 너무 지쳐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힘겨운 모습은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 잠깐만 돕고 가자. 그가 막 다가가려는 순간 할머니의 낡은 운동화 밑창이 빙판에서 완전히 미끄러졌다. 아이고. 짧은 비명과 함께 할머니는 옆으로 넘어졌고 리어카는 엄청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언덕 아래로 빠르게 굴러내려가기 시작했다. 아래쪽에는 횡단보도가 있었다. 무거운 리어카가 사람들에게 돌진한다면 대형 사고가 날 것이 분명했다. 은호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몸이 먼저 움직였다. 안 돼. 은호는 온 힘을 다해 미끄러지는 리어카를 향해 달렸다. 그는 마치 축구 골키퍼처럼 온몸을 던져 리어카 앞을 가로막았다. 쿵! 둔탁한 충격과 함께 그의 몸이 눈밭에 처박혔다. 리어카의 엄청난 무게가 그의 등과 어깨, 그리고 무릎에 그대로 전해졌다. 그는 이를 악물고 리어카 손잡이를 붙잡았지만 눈길에 미끄러져 리어카와 함께 몇 미터를 더 밀려 내려갔다. 그 과정에서 그의 유일한 정장 바지 무릎 부분이 쫙 소리를 내며 길게 찢어졌고 재킷은 진흙과 눈으로 엉망이 되었다. 하지만 다행히 리어카는 멈췄고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은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천천히 일어났다. 온몸이 쑤셨고 찢어진 바지 사이로 차가운 공기가 들어와 상처가 쓰라렸다. 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봤다. 면접은 이미 끝난 것과 다름없었다. 아이고, 젊은이. 넘어졌던 김옥분 할머니가 허둥지둥 일어나 은호에게 다가왔다. 다행히 할머니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은호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은호의 옷에 묻은 진흙과 눈을 털어주려 했지만 찢어진 정장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었다. 무릎 부분은 크게 찢겨 상처가 드러나 있었고 재킷은 축축하게 젖어 흙물이 들었다. 이 차림으로는 도저히 국내 굴지의 대기업 면접장에 들어갈 수 없었다.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죄책감과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내가 다 망쳐놨구먼. 젊은이, 혹시 면접이라도 보러 가는 길이었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은호는 애써 괜찮은 척 미소를 지었다. 아니에요, 할머니. 괜찮습니다. 할머니가 다치지 않으셔서 천만다행이에요. 그는 태상그룹 최종 면접이라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었다. 이 초라하고 힘든 노인에게 자신의 실패까지 짐 지우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할머니는 은호의 찢어진 옷을 보며 더욱 가슴 아파했다. 자신 때문에 한 젊은이의 인생이 걸린 기회가 날아갔다고 생각하니 노인의 가슴은 무너지는 듯했다. 할머니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주머니를 뒤적이며 가진 돈이 얼마나 될까 계산해 보았지만 새 정장을 사줄 만한 금액은 터무니없이 부족했다. 그러다 갑자기 두꺼운 겨울 점퍼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했다. 낡은 천 조각으로 몇 겹이나 쌓인 작은 물건이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천을 풀었고 그 안에서 세월의 흔적이 역력하지만 은은한 광택을 잃지 않은 고급스러운 만년필 한 자루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거밖에 젊은이. 내가 평생 지녀온 부적 같은 물건이야. 이걸 자네에게 주면 반드시 행운이 따를 걸세. 은호는 당황하여 거절했다. 할머니, 이런 귀한 것을 받을 수 없어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만년필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자네는 나에겐 생명의 은인이야. 내가 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일세. 이 만년필이 자네의 망가진 기회를 꼭 되돌려 줄 걸세. 받아주게, 제발. 할머니의 진심 어린 간절함에 은호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받아든 그는 재킷 안주머니에 소중히 넣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정말 소중히 간직할게요. 할머니는 은호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다. 그래야지. 면접 포기하지 마. 이 모습 그대로 가. 오히려 자네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야. 할머니의 격려와 알 수 없는 힘에 은호는 다시 용기를 냈다. 그는 흙 묻은 정장과 찢어진 바지를 그대로 둔 채 절뚝이며 태상그룹 본사로 향하는 언덕을 올랐다. 그는 경비원들의 수군거림과 로비 사람들의 노골적인 시선을 애써 무시하고 면접 대기실로 들어섰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수십 명의 경쟁자들 속에서 은호의 모습은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 같았다. 수군거리는 소리, 코를 막는 몸짓, 비웃는 표정. 그 모든 시선이 은호에게 꽂혔지만 그는 묵묵히 구석자리에 앉았다. 할머니 말씀대로 내 진짜 모습을 보여주자. 주머니 속 만년필의 따뜻한 감촉이 그의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마침내 은호의 차례가 되었고 그는 면접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5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경악과 당황으로 굳어졌다. 특히 가운데 앉은 인사팀장의 인상은 노골적으로 찌푸려졌다. 하지만 은호는 당당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팀에 지원한 강은호입니다. 인사팀장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강은호 씨, 지금 그 차림이 뭡니까? 설명해 보세요. 은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모든 것을 말했다. 죄송합니다. 오늘 오는 길에 폭설에 미끄러진 할머니의 리어카가 언덕 아래로 굴러내려가는 것을 막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면접관들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다. 기가 막히네요. 할머니를 도와줬으니 이해해 달라는 건가요? 남을 돕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면접에 이런 모습으로 오는 것이 과연 책임감 있는 행동입니까? 날카로운 비판이 이어졌다. 은호는 변명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맞습니다. 제가 시간 관리와 우선순위를 잘못 판단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온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힘주어 말했다. 포기는 제게 없는 선택지였습니다. 비록 이런 모습이지만 제 실력과 열정을 보여드릴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사팀장은 그의 스펙을 읽으며 비아냥거렸다. 스펙은 훌륭하네요.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것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우리 회사에서 일할 자격이 있을까요? 그때 맨 끝자리에 앉아 조용히 관찰하던 박진철 회장이 중저음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강은호 씨, 오늘 아침 위기 상황에서 느낀 점이 있다면 말해보세요. 은호는 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는 매뉴얼보다 현장 판단력이 중요하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저는 동료가 위험에 처한다면 먼저 동료를 돕고 프레젠테이션을 수습할 방법을 찾겠습니다. 회사의 진정한 자산은 사람이니까요. 은호의 대답은 논리적이고 명확했지만 현실을 무시한 이상론으로 치부되었다. 인사팀장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박진철 회장의 눈빛은 미세하게 반짝였다. 그는 찢어진 정장과 흙 묻은 얼굴, 그리고 은호의 꺾이지 않는 눈빛을 세심하게 관찰했다. 면접이 끝났고 은호는 면접관들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문을 나서는 순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찢어진 정장 안주머니의 작은 구멍 사이로 할머니가 준 행운의 만년필이 소리 없이 미끄러져 나와 두꺼운 카펫 위로 떨어진 것이다. 은호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실패의 쓴맛을 삼키며 면접실을 나섰다. 태상그룹 빌딩을 나선 강은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했고 어깨에는 면접 실패의 무게가 고스란히 내려앉았다. 찢어진 정장 사이로 파고드는 겨울바람은 그의 육체적 고통을 증폭시켰고 마음속에는 어머니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좋은 사람이 되려다가 성공이라는 목표에서 완전히 멀어졌다는 생각에 은호는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익숙한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이곳은 폐지를 모아 생계를 유지하는 김옥분 할머니가 평소에 머무는 허름한 공터 근처였다. 은호는 왠지 모르게 할머니에게 자신의 실패를 알려야 할 것만 같았다. 비록 면접은 망쳤지만 할머니의 진심 어린 도움만은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싶었다. 멀리서 보니 할머니는 여전히 눈밭 위에서 낡은 장갑을 끼고 폐지를 분류하고 계셨다. 은호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할머니, 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활기차 보였다. 할머니는 그를 보자마자 반색하며 리어카를 멈췄다. 아이고, 젊은이 벌써 왔네. 면접은 어떻게 됐나? 그 만년필이 행운을 가져다 줬지? 할머니의 눈빛은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순간 은호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자신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이 힘든 노인에게 전하는 것이 왠지 모르게 이 폭설만큼이나 잔인하게 느껴졌다. 그는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빛나는 거짓말을 했다. 네, 할머니. 만년필 덕분에 면접 잘 봤습니다. 면접관분들도 저의 행동을 이해해 주셨고 회장님까지 저를 칭찬해 주셨어요.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은호는 활짝 웃었다. 그 웃음은
그의 영혼을 갉아먹는 듯한 고통 속에서 억지로 짜낸 것이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다. 어휴, 그래. 내 이럴 줄 알았지. 그 만년필은 행운의 부적이라니까. 정말 다행이다, 젊은이. 정말 다행이야. 할머니는 연신 고맙다고 말하며 은호의 손을 잡았다. 그 따뜻하고 거친 손의 온기가 은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이 거짓말이라도 할머니께 기쁨을 드릴 수 있다면. 그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할머니는 기분이 좋아져서 작업 속도가 빨라졌다. 은호는 곁에서 할머니를 도우려 했지만 찢어진 무릎의 상처가 너무 쓰라렸다. 그때 할머니가 폐지 더미 속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약병이 들어 있었고 내용물은 거의 바닥나 있었다. 아이고, 이런. 약이 거의 다 떨어졌구먼. 오늘따라 몸이 더 쑤시는데. 할머니는 힘없이 중얼거렸다. 그 약은 할머니의 지병인 류마티스 관절염 약이었다. 은호는 그 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다. 이 추위에 이 약마저 없으면 할머니는 통증 때문에 밤잠을 설치실 터였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보았다. 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받은 일당 중 찢어진 바짓단을 꿰매는데 쓰려던 잔돈이 조금 남아 있었다. 그 돈은 은호의 오늘 저녁 식사값이기도 했지만 지금 할머니에게는 생명줄과 같았다. 할머니, 제가 약국에 가서 이 약 사다 드릴게요. 할머니는 여기서 잠깐 쉬고 계세요. 은호는 서둘러 약병을 받아들고 약국으로 향했다. 이미 1시간 가까이 걸어서 지칠 대로 지친 몸이었지만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에게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기에 오히려 타인을 위한 선행에 주저함이 없었다. 약국에서 처방전이 필요한 약이라는 것을 알고 그는 근처 병원으로 향했다. 약을 타는 데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었다. 그는 남은 모든 돈을 털어 약을 샀다. 이제 그의 주머니에는 단 한 푼의 돈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늘 저녁은 물론 내일 아침까지도 굶어야 할 처지였지만 은호는 약 봉투를 손에 쥐자 마음이 뿌듯했다. 이 돈으로 그는 자신을 위한 식사가 아닌 할머니의 고통 없는 하룻밤을 살 수 있었다. 다시 공터로 돌아온 은호는 할머니에게 약을 건넸다. 할머니, 약 사왔어요. 따뜻한 물이랑 드시고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쉬세요. 할머니는 약 봉투를 받아들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은호의 손을 잡았다. 아이고, 젊은이. 오늘 나 때문에 면접도 망쳤을 텐데 이렇게까지 해주고 정말 고마워서 어쩌나. 자네는 정말 복받을 사람이야. 은호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가슴이 미어졌다. 그는 방금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했다. 아닙니다, 할머니. 면접 잘 봤다니까요. 이제 정말 들어가서 쉬세요. 저도 이제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는 서둘러 작별 인사를 하고 몸을 돌렸다. 차가운 눈발이 다시 흩날리기 시작했다. 이제 은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찢어진 옷, 텅 빈 주머니, 그리고 암울한 미래. 그는 자신의 초라한 반지하 방으로 향하는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는 성공이라는 세상의 기준에서는 실패한 청년이었지만 인간애라는 더 깊은 기준에서는 그 누구보다 빛나는 영혼을 가진 채 절망의 가장 낮은 지점을 걷고 있었다. 그의 찢어진 무릎은 계속해서 쓰라렸지만 그는 이제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다. 그에게는 이제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와 선행을 통해 얻은 순수한 만족감만이 남아 있었다. 강은호가 면접실을 나선 후 면접관들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다른 면접관들은 찢어진 정장 차림으로 들어온 은호를 책임감 없고
경솔한 지원자로 치부하며 불합격 처리를 기정사실화했다. 그러나 박진철 태상그룹 회장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묵묵히 은호가 떨구고 간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박진철 회장은 올해 68세로 태상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그의 손에 쥐어진 만년필은 앤티크한 디자인에 약간의 흠집이 있었지만 세월의 깊이를 담은 듯한 은은한 금빛 광택이 흘렀다. 회장의 시선이 만년필에 닿는 순간 그의 눈빛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을 덮고 있던 냉철한 기업가의 가면이 벗겨지고 깊은 상념에 잠긴 한 노인의 표정이 드러났다. 잠깐, 이 만년필. 회장은 만년필의 뚜껑을 열었다. 뚜껑 안쪽에는 희미하게 새겨진 작은 이니셜이 있었다. P, J, C. 박진철 회장의 이니셜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1975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었다.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이 만년필은 그가 40년 전 1975년 20살이 되던 해에 목숨처럼 아꼈던 단 한 사람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물건이었다. 이게 어떻게 여기에? 회장은 낮게 중얼거렸다. 다른 면접관들은 회장이 만년필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인사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그 만년필이 혹시? 회장은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과거의 기억 속으로 깊이 침잠했다. 40년 전 1975년 겨울 서울 변두리. 당시 20살이었던 박진철은 가난한 집안의 장남으로 고향을 떠나 혈혈단신으로 서울에 올라와 있었다. 그는 낮에는 뼈 빠지게 공사장에서 일했고 밤에는 야학에서 공부하며 성공을 꿈꿨다. 하지만 그는 늘 배고프고 외로웠다. 그에게 유일한 안식처이자 희망은 같은 동네에서 밥집을 운영하며 그를 친자식처럼 챙겨주던 진옥 아주머니였다. 진옥 아주머니는 박진철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부재로 인한 상실감을 채워주는 정을 베풀었다. 박진철이 돈이 없어 굶을 때면 아주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밥상 위에 수육 한 점과 따뜻한 국을 올려주었다. 진철아, 밥은 든든히 먹어야 이 세상을 이겨낼 힘이 생기는 거요. 그 말은 진철에게 단순한 식사를 넘어선 삶의 의지를 북돋아주는 주문이었다. 어느 날 진철은 평생 모은 돈으로 아주머니에게 작은 선물을 하고 싶었다. 그것이 바로 이 만년필이었다. 그는 당대 최고 명품으로 불리던 만년필을 어렵게 구해 아주머니에게 건넸다. 아주머니, 이걸로 언젠가 멋진 건물 계약서에 서명하세요. 제가 꼭 성공해서 아주머니에게 이런 건물 사드릴게요. 하지만 진옥 아주머니는 만년필을 받을 수 없다며 손사래를 쳤다. 진철아, 나는 글 쓰는 사람이 아니여. 너가 성공해서 꼭 멋진 사람이 될 때까지 너 행운을 빌어주는 부적으로 너가 가지고 있거라. 하지만 진철은 고집을 꺾지 않았고 결국 아주머니에게 만년필을 맡기며 말했다. 그럼 아주머니가 제 복을 대신 맡아주세요. 제가 성공하는 날 아주머니 손에 꼭 쥐어드릴게요. 아주머니는 결국 그의 정성을 못 이겨 만년필을 받고 이니셜과 연도를 새겨 넣어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로 간직했다. 그러나 성공을 향해 무섭게 질주하던 박진철에게 비극이 닥쳤다. 그가 사업 초기로 정신없이 바쁘던 1년 뒤 진옥 아주머니의 밥집이 재개발로 철거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급히 아주머니를 찾아갔지만 이미 아주머니는 낡은 리어카 하나를 끌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다. 진철은 아주머니를 찾아온 서울을 헤매었지만 폭풍처럼 변하는 도시 속에서 단 한 번도 아주머니를 만날 수 없었다.
죄책감과 슬픔은 박진철 회장의 가슴에 깊은 응어리로 남았다. 그는 성공했지만 가장 중요한 사람을 잃어버린 실패한 성공이라며 평생을 자책해왔다. 현재 태상그룹 면접실. 회장의 눈은 만년필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가 알기로 진옥 아주머니는 그를 모르셨다. 그런데 이 만년필이 강은호라는 청년의 손에서 나왔다는 것은 강은호와 진옥 아주머니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은호가 털어놓았던 폭설 속 할머니의 리어카를 막다가 정장이 찢어졌다는 이야기가 회장의 머릿속에서 섬광처럼 번쩍였다. 인사팀장, 이 지원자의 인적 사항과 오늘 면접장에 들어오기까지의 행적, 그리고 집 주소를 당장 확보하세요. 박 회장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강력하고 단호했으며 그 안에는 40년간 묻어두었던 간절함이 배어 있었다. 회장님, 설마 이 만년필 때문에? 인사팀장이 당황하여 되물었다. 이 만년필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오. 이건 내 인생의 가장 큰 빚이요, 숙제요. 만약 이 청년이 말한 할머니가 내가 찾던 그분이라면. 회장은 말을 잇지 못하고 만년필을 꽉 쥐었다. 40년 만에 만년필 하나가 잃어버린 인연의 실타래를 다시 풀어내기 시작한 것이다. 강은호가 보여준 순수한 선의와 헌신적인 행동은 박진철 회장의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진옥 아주머니의 따뜻한 마음과 정확히 일치했다. 박 회장은 결심했다. 그는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면접관들에게 말했다. 오늘 면접은 여기서 종료합니다. 이 지원자에 대한 최종 판단은 보류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일이 생겼소. 회장은 만년필을 소중히 주머니에 넣고 폭설이 쏟아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40년의 시간이 이 만년필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진옥 아주머니를 찾고 싶다는 간절한 희망을 안고 비서실을 향해 급히 걸음을 옮겼다. 박진철 회장은 무거운 회장실 문을 닫고 들어서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강은호 청년이 떨어뜨린 낡은 만년필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이 만년필을 발견한 순간 그의 마음속에 일어난 작은 파동은 시간이 갈수록 거대한 해일처럼 변해갔다. 만년필은 단순한 필기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40년 전 그가 절망의 끝에서 받았던 도움의 기억을 상징하는 유일한 매개체였다. 회장은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그의 눈에는 오직 40년 전의 흑백 세상만이 보였다. 40년 전 가난과 배고픔에 시달리던 청년 박진철. 그는 사업 실패 후 전 재산을 탕진하고 마지막 희망이었던 취업 면접마저 망친 채 눈밭을 헤매고 있었다. 그때 홀로 폐지를 줍던 한 노인이 배고픈 그에게 유일한 재산이던 이 만년필을 쥐어주며 이것이 행운을 가져다 줄 걸세. 절대 포기하지 마. 라고 격려했었다. 그날의 따뜻한 위로와 만년필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힘이 되었고 지금의 태상그룹을 만들 수 있었다. 회장은 만년필의 뚜껑을 열고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펜촉에는 희미하게 P, J, C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즉시 비서실을 호출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인사팀장에게 연락해서 강은호 지원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져오도록 해.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만년필의 출처를 조사해봐.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긴장되고 떨렸다. 그의 직감은 이 만년필과 강은호라는 청년, 그리고 40년 전에 그 노인이 연결되어 있음을 강하게 외치고 있었다. 잠시 후 인사팀장이 가져온 강은호의 면접 기록과 신상 정보가
회장 책상 위에 놓였다. 회장은 면접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다. 폭설 속에서 리어카를 막다가 정장이 찢어짐. 시간 관리 및 우선순위 판단 미흡. 인사팀장의 냉정한 평가와 달리 회장은 이 문장에서 강은호의 본질을 보았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약자를 도운 청년. 그는 곧이어 면접 당시 은호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회사의 진정한 자산은 사람이니까요. 이 말이 단순히 면접용 답변이 아니라 그의 삶의 철학에서 나온 진심이라는 것을 회장은 깨달았다. 그는 다시 만년필을 바라봤다. 할머니의 만년필을 이 청년이 왜 가지고 있었을까? 그리고 이 만년필이 40년 전 그 할머니의 것이 맞다면 회장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회장은 은호의 주소지를 확인했다. 서울 관악구의 허름한 반지하 주택. 40년 전 그 노인이 폐지를 줍던 구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곳이었다. 회장은 손을 떨며 비서에게 다시 지시했다. 지금 당장 운전기사를 대기시키고 내가 말하는 주소로 갈 준비를 해. 아무도 동행할 필요 없어. 조용히, 그리고 최대한 빨리 움직여. 회장은 낡은 코트를 걸치고 만년필을 품에 넣었다. 그는 회장실 문을 나서며 문득 40년 전 그 노인의 얼굴을 떠올렸다. 당시 노인이 펜촉에 새겨진 이니셜을 보고 이건 김옥분이라는 이름의 앞글자라네. 라고 했던 희미한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강은호의 면접 기록에는 면접 당일 폭설 속에서 리어카를 막다가 정장이 찢어짐이라고 되어 있었다. 김옥분. 회장은 자신의 뇌리를 강타한 이름에 순간 숨을 멈췄다. 40년 전 자신을 도왔던 그 노인. 그리고 오늘 강은호 청년이 도왔던 그 리어카의 주인. 이 모든 퍼즐 조각이 마치 운명처럼 짜맞춰지기 시작했다. 만년필 주인 김옥분 강은호의 선행이 세 가지 키워드가 하나의 거대한 서사를 완성하고 있었다. 그는 건물 로비를 빠르게 가로질러 나섰다. 밖에는 밤늦도록 눈이 쏟아지고 있었다. 회장의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40년간 잊고 지내려 노력했던, 어쩌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을 맞추러 가는 길이었다. 회장이 탄 검은색 고급 세단은 눈길을 헤치고 청년 은호의 반지하 주소지가 있는 관악구의 낡은 골목으로 향했다. 만약, 정말 만약에 그 청년이 그분의 손자거나 그분과 관련된 사람이라면 회장은 40년 동안 품어왔던 죄책감과 감사함,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채 생애의 가장 중요한 만남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밤 11시, 서울 관악구의 낡은 빌라촌 골목. 폭설은 잠시 소강 상태였지만 온 세상은 깊은 밤의 정적과 차가운 눈으로 덮여 있었다. 박진철 회장의 검은색 세단이 좁은 골목길 어귀에 멈춰섰다. 고급 승용차가 들어서기에는 너무나 허름한 동네였다. 운전기사는 회장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회장님, 길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여기서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회장은 낡은 코트 깃을 올리고 차에서 내렸다. 그는 만년필을 쥔 주머니를 한번 움켜쥐고는 눈 덮인 골목길을 걷기 시작했다. 비서실의 심층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강은호가 도왔던 리어카의 주인은 김옥분 78세 노인이었고 그녀의 아들 부부는 오래전 사고로 세상을 떠나 홀로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녀가 40년 전 이웃에게 행운의 부적이라며 만년필을 건네주었다는 이웃들의 증언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B, J, C라는 이니셜, 40년 전의 만년필, 폭설 속 리어카. 모든 것이 하나의 이름,
김옥분 할머니를 가리키고 있었다. 회장은 발이 푹푹 빠지는 눈길을 헤치며 김옥분 할머니가 거주하는 낡은 단칸방 앞으로 다가갔다. 방 안에서는 인기척이 없었다. 회장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려 했지만 문 옆에 놓인 리어카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다. 리어카는 폐지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옆에는 할머니가 아까 은호에게 약이 거의 다 떨어졌다고 했던 류마티스 약 봉투가 놓여 있었다. 회장은 그 약 봉투를 집어들었다. 봉투에 인쇄된 약국의 이름과 날짜는 오늘 면접 당일로 찍혀 있었고 결제 금액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푼돈이었다. 이 푼돈이 할머니에게는 얼마나 귀했을까? 그리고 이 푼돈으로 약을 사다 드린 청년의 마음은 얼마나 따뜻했을까?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바로 그때 낡은 단칸방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힘없이 몸을 웅크린 채 문 밖을 나서는 김옥분 할머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할머니는 밤늦게까지 쑤시는 무릎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따뜻한 물을 마시러 나왔던 참이었다. 할머니는 낯선 고급 코트 차림의 노인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니, 뉘신지? 여긴 무슨 일로? 회장은 할머니를 보자마자 온몸에 힘이 풀렸다.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기억 속 그 따뜻한 눈빛과 인자한 얼굴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성공한 대기업 회장이라는 사실도, 이곳이 춥고 낡은 골목이라는 사실도 모두 잊었다. 회장은 리어카 옆 눈밭 위에 무릎을 꿇었다. 할머니, 할머니, 저 모르시겠습니까? 40년 전 이 만년필을 저에게 주셨던 박진철입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40년 동안 응어리졌던 감사와 죄책감, 그리고 그리움이 뒤섞여 떨리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내어 할머니의 발치에 눈물과 함께 내려놓았다. 김옥분 할머니는 눈을 크게 떴다. 40년 전 자신의 만년필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던 그 가난한 청년. 그녀의 흐릿한 기억 속에서도 그 절망적인 눈빛만은 또렷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이 사람은 고급 코트를 입고 있지만 그 청년의 눈빛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아이고, 박진철, 젊은이? 할머니의 목소리도 떨렸다. 회장은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않고 무릎을 꿇은 채 오열했다. 할머니, 저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저는 할머니 덕분에 다시 일어섰고 이렇게 태상그룹 회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찾으려고 했지만 40년이 지나도록 저는 염치 없이 할머니는 회장의 어깨를 붙잡고 일으키려 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인가? 회장님이 왜 이러시나? 어서 일어나게. 자네가 성공했다니 나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네. 회장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아닙니다, 할머니. 저는 오늘 강은호라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이 할머니의 리어카를 막다가 면접을 망쳤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청년에게서 이 만년필을 발견했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할머니의 선행이 40년이 지나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회장은 강은호가 면접 결과를 속이고 남은 돈으로 할머니의 약을 사다 드린 사실까지 모두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그제야 은호가 면접에 합격했다는 거짓말을 했던 이유와 그날 저녁 늦게 약을 사다 준 이유를 깨달았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은호, 그 착한 심성을 가진 젊은이. 할머니, 40년 전 저를 살리셨듯 오늘 강은호 청년은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지키려다 자신의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저는 이 은혜를 이제야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의 두 손을 잡았다. 40년 만의 극적인 재회는 만년필 하나와 젊은이의 순수한 선행이 엮어낸 기적적인 클라이맥스였다. 모든 오해와 절망이 이 눈물 속에서 깨끗하게 씻겨 내려갔다. 박진철 회장과 김옥분 할머니의 40년 만의 재회는 그날 밤을 기점으로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 회장은 그 자리에서 할머니의 손을 잡고 모든 것을 약속했다. 다음 날 아침 김옥분 할머니는 40년간의 고된 폐지 수집 생활을 완전히 접었다. 태상그룹이 할머니를 위해 도심 근교에 깨끗하고 따뜻한 아파트를 마련했고 전속 간호사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회장은 할머니가 매일 온천 치료를 받으며 류마티스 관절염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최고의 의료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40년 만에 고통 없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리고 강은호에게는 예상치 못한 반전이 찾아왔다. 면접 실패의 좌절감에 빠져 다음 날 아침 낡은 이력서를 다시 수정하고 있던 은호에게 태상그룹 비서실에 전화가 걸려왔다. 강은호 씨 축하드립니다. 태상그룹 최종 합격입니다. 은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네, 합격이요? 하지만 저는 면접에서 분명히 그는 어리둥절했다. 비서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회장님께서 직접 최종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강은호 씨가 보여준 인간적인 자산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셨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주 태상그룹 신입사원 환영회. 깔끔한 새 정장을 입은 강은호는 사내 연수장에서 박진철 회장과 마주 앉았다. 회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은호의 손을 잡았다. 강은호 군, 자네가 보여준 행동, 나는 모두 알고 있네. 자네는 단순한 스펙 이상의 가치를 가진 인재야. 자네는 스스로의 이익보다 타인의 생명을 우선시했고 자신의 실패 속에서도 타인의 기쁨을 위해 거짓말을 했으며 가진 전부를 털어 약한 이를 도왔지.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냈다. 이 만년필이 자네에게 행운을 가져다 줬다고 했지? 사실 이 만년필은 40년 전 내게 행운을 가져다 준 물건이었네. 그리고 자네의 손을 거쳐 다시 내게 돌아왔지. 자네와 김옥분 할머니의 선의가 내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했네. 회장은 은호에게 할머니와의 40년 전 인연과 극적인 재회에 대해 이야기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은호는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절망 속에서 행했던 선행이 할머니의 오래된 선행과 연결되어 이토록 거대한 기적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벅찬 감동을 느꼈다. 태상그룹의 새로운 비전. 강은호는 태상그룹에 입사하여 회장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빠르게 성장했다. 그는 단순히 업무 능력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들을 외면하지 않는 따뜻한 리더십으로 직원들의 신뢰를 얻었다. 박진철 회장은 강은호의 입사 후 태상그룹의 비전을 대대적으로 수정했다. 새로운 비전은 인간 중심 경영과 선의의 순환이었다. 회사는 태상휴먼 재단을 설립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폐지 수집 노인들의 복지 증진에 집중적인 투자를 시작했다. 회장은 취임 40주년 기념사에서 강은호와 김옥분 할머니의 이야기를 공개하며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연설했다. 저는 성공했지만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잊고 살았습니다. 저의 성공은 40년 전 이름 모를 한 노인의 따뜻한 선행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행은 오늘 젊은 강은호 사원의 헌신을 통해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돈이 아닌 인간애가 회사의 진정한 자산입니다. 앞으로 태상그룹은 이 순환하는 선의를 기업 가치로 삼아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곳에 따뜻한 빛을 비추겠습니다.
계절은 다시 겨울로 바뀌었다. 하지만 태상그룹 본사 앞 언덕길에는 더 이상 폐지 리어카를 끄는 노인이 보이지 않았다. 대신 깔끔하게 제설된 언덕 위로 태상그룹의 임원이 된 강은호가 출근하고 있었다. 그의 차는 김옥분 할머니가 계신 요양센터에 잠시 멈췄다. 할머니는 따뜻한 온실에서 화초를 가꾸고 있었고 은호는 환한 미소로 할머니에게 인사했다. 할머니, 회장님께서 안부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아이고, 우리 은호. 이젠 회장님보다 더 바쁘네. 나야 덕분에 호강하지. 자네도 고맙네. 그때 만년필이 정말 행운을 가져다 줬구먼. 은호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를 만졌다. 그 안에는 이제 할머니가 준 만년필이 아닌 회장이 선물한 새로운 만년필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은호에게는 이 모든 성공의 시작이 찢어진 정장과 잃어버린 만년필, 그리고 절망 속에서 행했던 작은 선행 덕분임을 잊지 않고 있었다. 그는 차에 올라타 태상그룹으로 향했고 눈 덮인 도시 속에서 따뜻한 선의의 빛을 바라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달빛 사연이었습니다.